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돼 재발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여야가 대치했던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처리됐고 5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내내 여야의 대치 구도가 계속될 듯합니다. 여야 합의 당사자였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여당 입장 자세히 들어보고요. 또 여야 현직 보좌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PF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대출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강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부동산 PF발 위기론의 실체 분석해보고 필요한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속 다 제가 잘 맞게 말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김민정 보좌관님 근황 토크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잘 못 뵀어요.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 후보에 이름을 올리셨었고 그다음에는 국민의 미래 선대위 상황 부실장도 맡으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난 지금은 근황과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예. 다시 국민의힘 김병욱 원실 보좌관으로 있고요. 네네.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사실 지난 2달간 이른바 경계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저도 되게 정신없고 낯설었는데 익숙한 뉴스레터 K 오니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안 오셨으면 안 돌아오셨으면 제일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오후 2시에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진행이 됐고요. 물론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상황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마는 보좌관님들 시점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독소 조항 몇 가지 좀 삭제하고 수정하고 해서 특히 이제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독소 조항이다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이었고요.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또 받아들였는데 일단 김민정 보좌관님 이렇게 참 첨예하게 대립하던 내용들이 조정을 통해서 합의해서 통과된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네네.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더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의장에 대해서 막 민주당 쪽에서 압박하고 했던 거는 사실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하라는 것이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오늘 의장께서 이제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 당에서는 아쉬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여당에서 입장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합의를 했고 합의의 정신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말씀 나온 김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예고한 대로 단독 처리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여당 의원분들은 퇴장을 했고요. 일단 이태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 합의하면서 이 특검법이 올라올 것을 여당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오늘 통과가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여당에서는 이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나왔는데 일단 각각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요번에 오늘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일정상 5월 29일 날 끝나거든요. 21대가. 그래서 뭐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합의는 안 됐지만 27일, 28일 한 번 더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요거를 최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는 있죠. 신속 처리한 건 이제 일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예. 그때 올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렇게 네.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민심이라고 판단했고 네. 요구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지만 미진한 상황도 있고 대통령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굳이 했던 거고 네. 이게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 정부에서 뭐 거부권을 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28일 날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제의하겠다. 그런 시간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저희는 추진했던 거라고 네. 추진했습니다. 예. 조현욱 부장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뭐 여야의 협치는 이제 더 이상 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국면에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은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네. 저는 뭐 당장 드러나는 성과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정말 어렵게 만나가지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공간을 사실 열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된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세회담의 효과라고 봐요. 네. 영세회담이 없었다면은 서로 그렇게 한 발씩 물러나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리도 없고 지금 국민들한테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양보하는 쪽 일입니다. 예. 네. 항상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 반대쪽에 뭐 혁신이 부족하다, 개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국민들 입장은 좀 달라요. 네. 근데 저희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네네.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처리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부의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이나 예.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상병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맞아요. 국민들의 요구는 최상병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라는 건 국민적인 요구가 맞고 네. 다만 이거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기회가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180일 더하기 60일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네. 부의가 된 다음에 60일을 기다리도록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의장이 시간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 네네. 제2요구권이죠. 그랬을 때 그 공은 용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 22대 이게 추진된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그럼 대놓고 또 다시 반대를 해서 네. 다시 패스트 트랙을 태울 것이냐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들은 지지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전 입장이 나왔는데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고요.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보좌관님, 같이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현욱 보좌관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걸 국민 눈높이를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결국 그걸 안 하겠다라기보다 지금 일단 협치의 하나의 사례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네.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걸 환영한다. 그게 이제 영수회담 통해서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됐고 이번 그 합의가 그 구체적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굳이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법도 충분히 그렇게 여야가 그 의장이 원래 계속 이거를 끌어왔던 것도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얘기였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을 진정 협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굳이 오늘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 처리를 했을까? 왜 했을까? 결국 그 예.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영수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한 대통령실에 좀 찬물을 껴안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네.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번에 21대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자연인으로 가는데 본인이 또 원내대표로서 뭔가 임기 종료 직전에 뭔가 어떤 그런 자신의 대표적인 어떤 성과. 하나의 성과로서 또 그래서 강행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003님,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통과로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시는데요. 그 오늘 민주당 입장으로 한 말씀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지만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긴 하겠지만 네네.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이상한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조사 중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됐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특검을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정 보좌관님 하나만 더요. 지금 오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한 분 김웅 의원께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셨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이 김웅 의원께서 예. 평소에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그 냈던 의견의 어떤 결을 생각한다면 뭐 찬성표를 던졌겠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왕 표결,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거 그거 상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표를 던진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상정된 만큼 거기 있어서는 본인의 했던 주장하고 이제 반대되는 결로 표결을 할 수는 없지 네네. 않았을까요? 조현욱 부장님 잠깐 지금 절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합의를 여야가 좀 해오면 뭐 그동안의 이 건 말고 다른 것에 있어서도 김진표 의장의 원칙은 그러했고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중립만을 자꾸 고수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건 좀 다르게 뭔가 민주당의 어떤 압박에 못 이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판단에 따른 오늘 이거는 올려서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근거는 있어요. 네. 분명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180이 지난 게 네. 4월 3일이에요. 그리고 60일 동안 다시 숙려 기간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그 60일이 지나고 나면은 6월 2일이 돼요. 6월 2일이면 21대 임기가 끝나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이 취지를 살펴봤었을 때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장이 해야 되는 거는 네. 중립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거나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장이 지켜야 되는 거는 국회법이에요. 예. 국회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회법은 모든 민주주의 회의법의 기본이 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초등학생 반회의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곳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의장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그동안 중립이라는 비난도 들을 수도 있고 기계적 중립이라는 비난 혹은
혹은 뭐 여당 편을 들어주냐 뭐 이런 비난도 들을 수 있겠지만 네네. 의장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거는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지 네. 뭐 평가받는 의장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회의장의 역할은 이래야 한다라고 의견 주실 분 계세요? 두 분 중에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국회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 뭐 중립적으로 이제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요즘에 이제 국회의장 출마하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나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네. 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장인지 국회의 국회의장인지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 그러니까 저도 조 보좌관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네.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립의 의무라는 건 결국 정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지 말고 공론을 좀 모으라는 건데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오늘 그 처리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관련해서는 2부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요. 각 당의 새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된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의원께서 이제 단독 출마해서 내일이죠. 내일 네. 찬반 투표 하는데 보좌관님, 이동규 보좌관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을 두고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또 찬반 투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추대. 이 당내 여론은 보좌관분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어떤 얘기가 좀 오가나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이제는 보좌진들이 많이 무덤덤합니다. 무덤덤이요. 이재명 체계의 2차제의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무덤덤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셨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 같이 단독 전례가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열린우리당 때 한번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전례가 없이 이게 단독으로 나오고 거의 추대 분위기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인데 네. 이게 이제 원내대표 후보들이 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최초에 막 10여 명 가까이 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일순간에 다 들어가고 예. 단독 출마냐 단독 출마로 나오는데 단독 출마라니 이게 맞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구성원 내에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무덤덤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뭐 무덤덤이라고 하시니까 뭐 어쩌겠어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쩌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 코너에 맞춰서 예. 제가 좀 보좌진 얘기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제가 이동윤 보좌관 전에 그 민보협 회장을 했어요. 예, 민주당 네, 그래서 저 예, 예. 때부터 경선을 했습니다. 예. 그랬고 현재 지금 회장까지 5번째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단독 추대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 뭐 좀 특이한 사항이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명의 회장을 배출한 모든 의원실이 예. 낙선 혹은 낙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내년 이제 곧 있으면은 7월 달쯤 되면 민주당 민보협 회장 선거 다시 또 할 거예요. 이때 소위 친명방 아니면은 민보협 회장도 못 할 거예요. 민보 회장마저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단독 크다라고 봐요. 후보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 징크스가 좀 깨지길 바라면서 저희 당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예, 국민의힘. 예. 비명계 쪽에서 일단 조용한 건지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뭐 기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일단 네. 지켜본다는 것 같아요. 지켜본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 보자. 예. 향후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이제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네.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예.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지켜보겠다. 뭐 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게 막 녹록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똑같이 내일이었는데 9일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누구도 안 나서시다가 일단 오늘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신 송석준 의원께서 해보겠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고 후보 등록이 뭐 일요일까지는 그렇죠. 고심하고 계신 분들 이름 나와요. 이분들 출마 선언을 할까요? 누군가 더 나오시려나요? 우선 지금 추대론까지 나왔던 그 이철규 의원께서 이제 원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네. 가능성이 옅어지니까 이제 출마를 결심한 분이 오늘 송석준 의원님 나왔고 기존에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이제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당초 민주당 원대 선거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단독 출마 아니냐, 뭐 찐명 대 찐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강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어쨌든 이철규 의원님도 아직 뭐 확실히 불출마한다고 의견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추경호, 성일종, 이종배 이런 의원님들께서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달리 일단 여러 후보 간 경쟁을 통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지 않겠나. 일단 기존의 그 찐명 찐용 원내대표 이런 프레임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좀 벗어난 것 같다. 국민의힘 보좌진 분들은 이런 분은 좀 안 나오시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분이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거 있으세요? 분위기가? 아까 여기는 무덤덤 하셨고. 이거 그 질문에 약간 이제 뭐 이런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이제 TK 출신, TK인데 지역이 네네네. 또 이제 어느 TK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사실 뭐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강성 이제 원내대표와 상대를 할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을 떠나서 일단 어떤 인물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맞서서 좀 거기서 원내 협상력이 있는 분들, 예. 예,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쉬운 말로 약간 파이팅 있으신 분들. 네, 그래야지 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면에서. 휘둘리지 않으니까.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네. 뭐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 예.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출마로 가는 게 그게 조금 좀 그렇죠. 예. 조현욱 부장님,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후보군들 여러 분들 나오시는데 연일 뭐 강한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이제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무게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선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건 맞고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해야 될 게 이제 지지층의 효능감을 높이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예. 원내 일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먼저 선출하는 의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는 무게를 좀 나눠질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짐을 나눠줄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짐을 더 지우는 사람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짐을 나눠줄 생각 없어요. 자꾸 친명 경쟁만 하면서 예. 내가 이재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짐을 오히려 더 지우고 있고 그러면 이 대표도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네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좀 중도를 향하거나 혹은 그 지지층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사람들이 역할들을 좀 나눠 맡아야지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뭘 보여줄 텐데 끝나자마자 다시 친위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면은 국힘은 차라리 불행 중 다행인 게 요즘에 예. 예전에 친박하고 비교했을 때 예. 친윤은 사실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친박은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했던 게 보면은 친이체계 구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났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 그걸 능력으로 네. 표현하시면. 자, 그리고요,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 또 국회의장 후보군 얘기해봤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또 비대위가 이제 꾸려지면서 당대표 그럼 누가 나서실까?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약간 비장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 관측 나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일찌감치 언급한 이유가 뭘지, 또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어떤 여론이 좀 있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한 언론에서 했던 발언 중에서 하나 좀 핵심 키워드 뽑은 게 네.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하면 약간 비윤 반윤 약간 기치가 강한데 네네. 예를 들면 혁신의 가치를 더 이제 혁신의 방점을 둔 비윤 대표라면은 당원들도 지금 당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게 그저 반윤만 내세우면은 당원의 생각과 거리가 있을 거다. 예.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결국 룰을 전당대 좀 바꾸자. 룰인데 예. 그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 이제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그 규칙을 정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선수를 먼저 치신 게 아닐까. 전대 룰에 따라서 사실 비윤이냐 네네. 친윤이냐 이게 또 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좀 당대표로 안 나오면 좋겠고 아니면 좀 반대로 좀 이런 분 괜찮겠다 싶은 분 있으세요? 지금 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분들도 얘기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얘기 나오고요. 뭐 원희룡 전 장관도 얘기 나오고요. 저희가 다 그래도 나름 이제 선출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들 보좌진 협의 예. 회장 선거를 해봤는데 네. 그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뭐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예. 다만 이번에 그 전당대 규칙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리할까 안 유리할지 그런 거를 이제 가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뭐 지금 당원 100%로 그냥 가느냐 뭐 네, 아니면 50대 네. 50으로 아니면 바꾸느냐 7대 3이냐 5대 5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판가름 나겠죠. 여론조사 끼고 안 끼고가 네, 또 큰가 저울질을 보네요. 하겠죠. 네. 네네. 개혁신당은 지금 19일에 전당대회를 여는데 이기인 전 최고, 그다음에 허은하 수석 대변인, 전성균 화성시 의원, 청강정 전 정책위 부의장 뭐 등등 한 분 더 조대원 전 대구시당 위원장 5명 이렇게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시는데 개혁신당에서는 뭐 어떤 분이 좀 분위기가 모여지는 게 있나요? 지금 후보가 5인데 예. 이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 1명입니다. 예. 1명이고 가장 다득표를 받은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3인이 최고위원이 될 최고위원이시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지명하게 되면은 그 정책위 의장까지로 해서 최고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요. 네네. 개혁신당 당원 단계는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이기인 전 최고위원하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 둘이 양강 구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당명 뭐 바꾼다 얘기 있었는데 이게 뭐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없어서 그렇다던데 그래도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좀 알려졌다 보니까 뭐 합당 조건이었었죠. 한국의 희망으로 다시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번 우리 전당대회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창당대회를 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선거를 바로 치르게 된 거였었고 중간에 이제 여러 합당 과정이 있었고 네네. 물론 수임을 받고 그다음 위임 받아서 처리한 일이긴 하지만 창당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 여론을 다 들어가 제대로 된 지도부를 처음 뽑는 거고 예. 당명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네. 그것도 이제는 기존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 시절 저희가 이제 위임 받은 내에서 움직여서 그때는 좀 자유스러웠지만은 예. 이제는 당의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당명 개정 못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개혁신당으로 뭐 갈 수도 계속 갈 수도 저는 있는 뭐 그럴 것이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더 봐요. 크다. 예. 네네. 그리고 이동현 부장님 지금 총선 이후에 새로 임명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했고 또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뭐 다음 주 뭐 언제 열린다. 뭐 가능성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심 청취를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도 만드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뭐 가깝게는 기자회견 형식부터요. 뭐 멀게는 조직 개편까지요. 어떤 방향으로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기존하고 바뀌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여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 때 후반기에 이제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당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홍철호 수석도 말씀하셨겠지만 과연 지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거부할 수 있거나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거는 좀 솔직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영수회담 결과를 지금 복귀해 보면 결국은 뭐 답답한 입장차만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뭐 야당이 투쟁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에 올바른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맞춰가는 형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홍철호 수석 이제 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만 갖고 있지 될까라는 그 결과에는 좀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네네. 짧게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연휴 있고 화수목금인데 이때쯤 되면은 기자회견 뭐 어떤 식으로 언제 한다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지금 들린 얘기가 있습니까? 뭘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 들은 바 없고요. 제가 들은 거는 뭐 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일단 유력하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하냐 했더니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다음 주께 조직 개편을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실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그 시작이 이미 이제 그 양자회담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대를 해본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도 전 시각보다 정체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광암터널까지 막힙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25분 정도 걸립니다.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룡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분위기에 잠시 묻혀있던 우리가 부동산 4월 위기설 잠깐 잊고 있었어요. 우려 중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 줄도산과 금융권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있었는데 물론 우려했던 일들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주도로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또 5월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이 5월 위기론의 실체 또 대책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금융당국이 일단 지난달 4월 위기론 관련해서는요.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일축해 왔었는데 다행히 뭐 얘기한 것처럼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주요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미뤄진 것뿐이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난해 그 PF 보증을 25조에서 35조로 한 10 늘린 거.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2조 정도 늘린 거 정도인데요. 사실 PF 총액 자체는 아직도 136조 정도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네요. 이게 상환이 돼야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뤄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PF 사업이 위기로까지 올 것인가 네네.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가 아닌데 위기설만 오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견 건설사나 또는 소형 건설사나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그 자금 압박, 유동성 결여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예.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위기가 터질 만큼 또 급박하지도 않다. 이렇게 그 정부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요. 정부가 말하는 135, 6조 정도 중에서 기업 어음을 또 유동화한 게 있어요. ABCP라고. 이런 것들은 또 빠진 상태고 이 그 총액을 나누는 게 일반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저축은행,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하지만 그게 항상 한 3개월 정도 늦어요. 통계가. 잡히는 게요. 네. 네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4월은 넘겼는데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은 점점 자금 압박은 올 수밖에 없다. 미국 상황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발표가 일찍 있었죠. 우리 시간으로.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가마저 우리는 내렸지만 미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 받는 건설사들은 분양도 잘 안 되고 위기는 분명합니다. 예. 네. 지금 5월 위기론, 심지어는 다음 달 벌써 6월 위기론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위기론이 왜 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걸까 계속해서. 물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35조 내지는 136조 여기에다가 기업 어음은 여기도 잡히지 않고 또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위험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시한폭탄 같은 상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현안 위주로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사실은 몇몇 건설사들은 특히 일군 건설사들은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부채비를 좀 자구책을 가지고 내렸는데 뭐 이렇게 그 직접 건설사를 거명한 뭐하지만은 이 타영건설 이후에 네. 이 그 한국 그 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나 또는 그 한신평 한국 시정평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부채 비율이 100%가 넘고 200%가 넘고 심지어 400%까지 가는 그 건설사가 몇 개 있어요. 네네. 이런 건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네. 또 타영건설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기설을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부도라는 게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한 번에 나는 게 아니고 예. 몇십억, 몇백억이 몇 조를 내게 합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성수동 땅 480억에 매입해서 48억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420억 브릿지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만기에 돌아온 걸 못 갚은 게 이 보증액이 3조 2천억이나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작은 게 크게 터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는 게 이렇게 몇몇 건설사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건설사만 무너지면 괜찮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하도급업체부터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금융권이나 제2금융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가 한 5-6개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설사가 있는데 네. 또 그런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의 미분양권이 참 증가하면서 이게 네. 또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건설사 미분양 규모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일이니까요. 어제 그저께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날짜로 3월 말 기준입니다. 한 달 전 거니까요.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64,960건입니다. 64,960건.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청취자분들은 이걸 미분양으로 보고 있지만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끌어서 분양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왜 분양 보증을 끊냐면 분양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에 건설사가 PF 위기로 무너지게 되면 수분양자가 계약금도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끊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30가구 이상 되는 건설만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 현장만 끊게 돼 있는데 네네.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에 내 집으로 걸고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질 경우에 뭐 5가구 10가구는 안 끊거든요. 이런 건 빠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비아파트
아파트까지 합치면 한 8만 가구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6만 4천에다가 좀 더 해서 8만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있잖아요. 준공 후에 미분양권으로 되는 뭐 이른바 악성 미분양. 네네. 이것도 넣는데 이건 지방이 더 심해요. 네, 악성 미분양이 좀 12,100가구 정도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불 꺼진 창이라 흔히 얘기하거든요. 이 불 꺼진 창이 12,000가구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냐면 2인 가족이면 2만 한 4,000명, 5,000명이 사는 동네니까 시골에 한 군 단위 면적이 다 비어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것도 대구에 좀 많이 밀려 있고요. 대구요? 위치가 안 좋은 지역에 미분양이 많습니다. 교통이 좋거나 입지 조건이 좋거나 또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는 뭐 좀 적은 편이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요. 포항이라든지 또는 뭐 광주도 이번에 그 지난달에 롯데건설이 그 2,200가구 정도 분양했거든요. 네네. 중흥건설도 한 2,000가구 분양했는데 역시 미분양입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그 피해가 중소건설사들 경영 악화까지 이어질 테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PF에 발목 잡힌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 네. 이건 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지금 그 예금보고서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작년 연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채 비율이 그 이자 상환하지 못한 연체율이 6.5%나 됩니다. 6.5%. 네,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그 새마을금고가 5.07%입니다. 네. 통상 연체율이 1, 2%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배, 6배 높다고 봐야 되죠. 네네네. 이게 2021년도 8월 26일 날 우리가 금리 올렸잖아요. 그때는 이게 2.5%하고 새마을금고는 1.9%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겁니까? 5류까지 올라갔어요. 3배 정도 이상.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금리에 견디지 못하고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유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악성 미분양은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준공될 때까지 계속 연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은 집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받아서 건축비에 충당하거나 이자를 내거나 토지비 일부를 지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60%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네네. 꼭 이게 합법화된 건 아닌데 통상 이제 60% 대출을 분양 대출을 줍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서 입주할 때 중도금 20%, 잔금 10%를 내요. 네네. 70%를 먼저 받잖아요. 이게 들어와야만 미분양 없이 분양이 되어야만 선분양도 그거 가지고 건축비 원가도 주고 또 하도급 인건비도 주고 이자도 내고 또 PF 상환 이자 원금도 일부 갚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한 8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걸 계속 연체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낸 게 12,000가구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악성이지요. 이제 이 이자는 이자에 이자를 물려서 계속 연체가 되는 겁니다. 눈덩이죠, 눈덩이. 네. 지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도도 내려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아무래도 건설업의 이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일지 궁금하네요. 즉 메이저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대 건설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군 그럼 100위까지 그 도급 순위 100위까지를 1군이라고 합니다. 메이저 건설사들도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특히 이제 모건설사는 이제 아파트를 짓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여파로 떨어진 것 같고요. 그가 한번 영향을 받으면은 일반 분양물도 물건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건물을 지었던 건설사들이 대부분 신용 등급이 더블 A나 또 트리플 A였던 것이 A나 또는 트리플 마이너스 B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B까지요? 마이너스 B까지 떨어지면 이게 투자 부적격이잖아요. 불안정이잖아요. 그러면 PF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금리 인상뿐이 아니라 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고유가 때문에도 그렇고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수송비도 올라가고 수입품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원자재 값 말씀하셨는데요. 1918님께서 물어보시네요. 높은 건축비가 이 미분양을 악화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요. 분명히 영향을 주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당 뭐 500,
600에 시공을 해서 네. 600, 700에 분양했다면 지금은 원가가 9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시작부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그 이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3년 전에는 유가가 그 $50 이하였어요. 네. 우리는 그 두바이유, 그다음에 이제 소부 텍사스유,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중에서 두바이유를 수입합니다. 네네. 대부분 75% 이상을. 그 원가 올라가면은 3개월 후에 우리 기름값 올라가듯이 그렇습니다. 수송비 올라가죠. 또 그거에 따르는 원자재 값 중에서도 철근, 목재, 시멘트 전부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건설사들도 도급을 안 받거나 해도 적자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 쌓기도 어려운데 원가마저 올라가니까 대기 수요로 남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네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일조하고 있는 거죠. 한동안 그래서 뭐 중소건설사 폐업은 계속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실제로 건설사 폐업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한번 조사해 보니까 1분기에 건설업체가 99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분기에만요? 1분기에만. 그중에 종합건설면허는 뭐냐면요. 건축 토목을 같이 종합건설을 하는 회사가 194곳이 부도가 났고요. 네네. 전문 건설은 뭐냐면요. 뭐 토목공사 전문 또는 뭐 조족공사 전문, 창호공사 전문 이런 전문 건설사가 864곳이 부도가 났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은 이 건설사들은 옛날에 비해서 전문 종합건설은 86%나 증가한 거고요. 네네. 전문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태형건설이 부도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워크아웃으로 갔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다행인데 안 되면 이제 법정 관리로 가잖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하도급 업체만 581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종합건설이 134개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그 아래에 있는 수백 개, 1000개가 넘는 이 하도급자까지도 다 위험성이 있거나 문을 닫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자가 864개가 부도난 거예요. 뭐 스스로 문 닫는 데도 있고. 네. 지금 이 건설업계가 위기감을 못 떨쳐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계 오류 부분도 있다. 통계 오류가 지적된다.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금감위원회에서 그 통계하는 내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은행권에서 나간 대출 비용만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말 기준으로 지난말 연말 기준으로 136조 9천억 정도 135조 9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빠진 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이거 거기 안 잡히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어음을 가지고 또 그 발행하는 ABCP라고 있어요. 기업 어음 할인을 해서 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합친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약 한 202조 6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 PF 금액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는 거죠. 4222님 건설업을 하는 지인 얘기가 빚이 너무 늘어서 기업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하네요. 걱정입니다 하시고요.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건설업의 어떤 이런 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조만간 발표할 PF 사업장 정상화 대책에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뭘 추가해서 또 어떻게 세분화한다는 건가요? 사업장을 평가할 때는 정상 사업장이냐 아니면은 보통 그저 그런 사업장이냐 아니면 향후에 악화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걸 좀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채권이 회수 가능한가 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또 고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위기가 있으면서 가능하냐 아니면 추정 손실이 가능하냐 그 추정 손실이 예상되느냐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자마자 받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진작에 이렇게 빨리 세분화해서 우량 사업장, 비우량 사업장 나누어서 비우량 사업장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PF 이자가 통상 그 7%에서 한 10% 정도를 받거든요. 이 이유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미래에 돌아올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양성이 있는 데는 더 낮은 이자를 주고 분양성이 없는 데는 또 높은 이자를 받아요. 또 신용 등급이 낮은 데는 또 높은 이자를 받고 신용 등급이 좋은 데는 또 낮은 이자를 받는데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대출을 줄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받을 때 7%를 받았는데 이미 그 고정금리로 받은 게 아니라도 변동금리라도 달리로 받거든요. 복리 이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PF 이자가 받은 사람도 올라가요. 그러면 점점 분양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원가도 올라가는데 이자마저 올라가서 악순환이죠. 그래서 정부가 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그러나 은행을 계도해서 사업장을 살리는 우량 사업장 같으면 처음에 7%로 PF를 줬다면 이자가 올라갔다고 8%, 9%, 10% 올릴 게 아니라 7%에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올립니다. 은행은 이자를 먹고 산 그 기업이니까 이게 더 악순환을 만드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아파트가 39,593개의 세대가 분양된다고 하는데 그럼 분양 전망을 우리가 좀 어둡게 봐야 되나요? 저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가격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고요. 또 선호도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교통이 편리하거나 또는 가격이 그 인근 지역 시세와 유사하거나 또는 그 학군이 좋거나 이런 지역은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분양된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도 이번엔 뭐 한 2,459가구가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도시에서 멀거나 교통에 불편한 미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보합세로 돌아선 지역이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물량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그 물량이 그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밀려오던 것들을 아마 동시에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은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6월달, 7월달 가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철에 만약 분양하면 미분양 나니까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더 벌어지지 않겠나 분양시장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가정의 달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홍보대사 배우 송일국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늘 가까이 있어 더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 하지만 우리 주변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난 17의 재우 역시 그런데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후 누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재우. 얼마 전 곁에 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삼남매의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힘겹고 벅찬 생활. 하지만 곁에 남은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며 재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잠이 들 때까지 체육교사라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재우. 작은 바람을 물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누나 동생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기특한 삼남매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나들이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겐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과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7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여 다소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30도 가까이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전 10도, 춘천 9도, 전주와 대구 11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8도, 춘천 29도, 남부지방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도 광주, 강원도 원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31%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재석 259명 중 255명 찬성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야권 의원 167명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오늘 오전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80.8%, 배는 102.9% 오르는 등 과실류 물가는 38.2%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추진해온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의 심의 끝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약속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여야가 처리 합의한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협치 국면에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까 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통과에 반발하고 퇴장하셨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후에 규탄 대회도 벌이셨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어렵사리 이태원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했거든요. 어제 그러셨죠. 네. 네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 네네. 법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비치셔가지고 그게 물꼬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조사가 세월호란다. 이태원 관련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고 네네네. 향후의 예우와 보상과 이런 것들을 좀 치유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 네.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정안을 해서 합의를, 조사위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위도 야당의 좀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 동수로 4명씩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5대4로 이제 세월호 우리 이태원 조사위도 야당이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많은 양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의 물꼬, 협치의 물꼬를 텄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오늘 최상병법을 그렇게 통과를 해야 되느냐. 한 20일쯤 이후에 오늘 이태원법을 통과시키고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뒤까지 좀 협상의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최상병 법안을 좀 충분히 여야 협의로 해갖고 협의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아주 일방적으로 올리더니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강행하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강경파들한테 휘둘리거든요. 그 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안 하면은 민주당 강경파들이 홍익표 대표를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홍익표 대표도 그걸 냈다 치더라도 국회의장이 이것은 지금 협의를 좀 더 해서 20일 이후에 본회의 열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국회의장도 그냥 민주당 강경파 편을 들어서 바로 오늘 상정해서 저렇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고 통과가 돼서 다들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모처럼 맞은 이 협치의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통이 깨져버린 상황이라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를 벌인 것이라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합의 정신에 기초한 본회의 국회 일정을 끌어가는 것과 달리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전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저희 원내대표하고 저에게도 신호를 20일쯤 뒤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최상병법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여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민주당이 하면 의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바로 표결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좀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20일 뒤로 미루기만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협치의 분위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기 위해서 했을 텐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남미로 외유성 출장 가는 거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공언하니까 그게 좀 겁나서 그런 건지 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역대 국회의장들한테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고 특히나 김진표 의장이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공직자 출신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좀 여야 간의 협치를 좀 강조하셨던 분인데 좀 너무나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도대체
상상하려고 해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네네. 어제까지는 지금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 뒤쯤까지 좀 두고 협상 시간을 갖자라는 것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나요? 어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박주민 수석과 이제 공동으로 이태원법 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셨죠. 이렇게 내친 김에 최상병법도 좀 합의를 해보자. 원래 그 현재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네네. 특히 공수처 중심으로 수사 중인데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 수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네. 어쨌든 초반에 그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공수처의 초반 상황을 지켜보다가 네네. 민기적거리고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바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특검 추천에 관한 것도 좀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좀 중립적인 기관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네.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어제도 박주민 수석은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모였던 기자분들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협의를 더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네네. 그전에는 선거 총선 앞두고 서로 대치 국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협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선거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양당이 모두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태원법도 그렇게 결과물을 냈고 하니까 그러셨죠. 최상병 의원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저는 의장님이 박주민 수석 말대로 그냥 더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그냥 오늘 바로 그 변경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국회 운영에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좀 잘못된 협치를 깨는 그런 의회 진행이었다, 의사 진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그 법 자체에는 너무나 그 독소 조항도 많고 야당 중심으로 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특검이 또다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고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 자체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제휴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거는 거부권을 제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참 답답한 게 의장도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이 제휴 요구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오면은 우리 당이 지금 113명입니다. 98명만 넘어도 이거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또 뭐하러 부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합의를 해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한 3개월이든 한 6개월이든 지켜보다가 그 시한 이후에는 미적지근하다 민기적거린다 그러면 바로 특검을 도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법안에 넣어서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은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한 3개월 뒤에는 이런 특검이 생겨나서 정말 본인들 말대로 정말 잘못이 있다면 또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밖에는 못 거두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쟁이고 정치일 뿐이지 제대로 된 국민들의
그 알 권리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어제 이 자리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나오셔서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표를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야권 단독으로라도 특검법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해서 다시 재투표 돌아와서 부결되면 이거는 법안 통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행위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안을 어떻게든지 여야 협의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실제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결국은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부권 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거를 부결시키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효과, 네네. 정쟁적 효과 이런 것만 지금 염두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민주당에 있느냐. 그리고 그 법도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네네. 실제로 최상병의 뭐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종섭이 왜 호주 대사가 됐느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걸 했느냐, 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이런 거를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본질과 좀 다른 내용들이다. 뭐 그 옆에 있는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합의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도 그 민주당이 강제로 날치기로 만든 조직이에요. 예.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 견제하겠다고 야심차게 민주당이 그 날치기 처리한 법이잖아요. 그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이번에 최상병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거면은 그러면은 공수처 만들 때 그 날치기 처리한 거 반성하고 공수처 여야 합의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잠깐 정리하면은 만약에 이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은 야당에서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후의 대응은요 지금 현 원내 지도부 차원인가 아니면 차기 원내 지도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현 지도부가 5월 29일까지 네네. 그 임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보통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전 원내대표는 이제 업무에서 빠지고 현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5월 9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5월 9일부터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모든 업무를 다 주관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이 사안은 정부로 가면 정부에서 제의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오면은 뭐 김진표 의장이 또 원내대표들하고 상의해서 본회의를 하나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당이 반대하더라도 뭐 날짜를 하나 잡겠죠. 뭐 23일이든 25일이든 28일이든.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신임 원내대표는 저희 당 의원들 불러 모아서 98명 정도만 넘기면 그러니까 제적의 대적 출석 인원의 3분의 2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거만 넘기면은 이 법은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닌 법이 되는 거예요.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왜 저렇게들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이 내용 말고도요. 차기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야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 좀 생각이 되세요?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뭐 특검법 이런 거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 이런 게 사실은 뭐 오랫동안 검찰에서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던 사안들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영부인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결혼하기도 전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뭐 철저히 조사하고 그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를 또
들고 와서 특검법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이제 22대 국회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쟁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밖에는 이제 읽혀지지가 않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 앞에서 쭉 15분 동안 그 읽는 거를 보면서요. 모두 발언 때요. 네, 모두 발언 때 있는 걸 보면서 네. 야, 그 민주당 당대표가 원내 수석급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원내 수석의 입장이야. 박주민 수석이 예. 저한테 맨날 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특검법 하자 뭐 하자 막 하거든요. 네네. 원내 수석은 원내 대표가 지시하고 당에서 그런 거 하라니까 와서 그런 걸 막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는 민주당의 최고 고위층인데 와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할 게 아니고 뭐 인사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정쟁적 법안은 내가 앞으로 당분간 대표로 있는 동안 안 하겠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 해결하기를 바란다. 예. 노동개혁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달라. 의료개혁, 의사들 수 증원하는 거 그거 뭐 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안대로 해달라. 이렇게 민생 문제를 확 집중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더라면 네네. 이재명 대표 완전히 사법 리스크로 맨날 뭐 저 재판만 받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민생 문제에 저렇게 애쓰고 오히려 정쟁 안 하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련된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정치가 멋있어집니까? 예. 그게 정말 당대표급 정치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선배 정치인들은 YES는 상당 합당제 정당끼리 합쳐진 적도 있고 DJP는 정책 연합을 통해서 공동 정부를 수립한 적도 있는데 네네. 이 요즘 정치가 너무 원내 수석급 정치로 돼가지고 그저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상대방의 악마화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네. 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아주 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당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었죠.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된 얘기도 좀 오갔을 것 같은데 일단 9일로 선출 날짜가 좀 변경된 후에 분위기 좀 어떤가요? 또 나오실 분도 계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송석준 그 삼선 의원께서 일단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대구에서 이번에 3선이 되셨는데 그분께서도 주변에 의사타진을 하면서 좀 몸풀기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좀 사선 의원들한테 자천 타천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한 뭐 2, 3일쯤 지나고 5월 5일 날 후보 접수할 때는 좀 그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해서 본인들의 정견과 철학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선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실 좀 흥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당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이 원래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가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막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총선을 대표하는 바람에 이제 뭐 다 나도 다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펴달라고 이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침체된 상황인데 조금 그 선출 시기를 늦추면서 다시 좀 붐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이렇게 많이들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선거운동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그 비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당내 구성원들한테 누구누구는 출마하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할 거면 본인이 출마를 해서 그 사람의 당선을 막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싫으면 다른 사람의 투표를 해라. 왜 자꾸 누구 안 되냐. 그런 마이너스 정치하지 말고 플러스 정치. 응원하고 도와주고 본인이 출마하고 이런 정치 하라고 당내 구성원들한테 좀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럼 혹시 그 말씀 나온 김에 혹시 이철규 의원께서는 가타부타 좀 말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철규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할 필요도 없다. 5월 5일 날 내가 후보 등록을 하면
출마하는 것이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출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 관심 가는 이유가요.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이제 선출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용산과 또 이 당 원내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당 지도부가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기대 때문일 텐데 신임 당 지도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선관위원장이 심판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니까요. 예. 그 영향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드린다면 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용산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한편 정부와 용산을 견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민심을 제대로 알리고 쓴소리를 하고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강단도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전당대회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룰을 좀 바꾸니마니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현행 당원 100% 선출 규정에 변경되는 게 좀 좋겠다 싶으세요? 여론조사까지 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네. 100% 당원으로 뽑을 때는 당원들의 프라이드가 강해지고 당원들의 자부심이 강해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좀 더 건강해지고 건져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민심을 또 많이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면 우리 민심과 유리된 우리 당이 아니고 민심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그런 일장일단의 그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좀 다른데 저는 우리가 선거에서 좀 졌잖아요. 네. 대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라도 좀 바꾸는 게 우리 당의 어떤 변화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30%라도 그 민심을 반영해서 당원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어쨌든 아까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잠깐 더 여쭤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13석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모두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지만은 또 다 차기 국회에서 또 재발의가 되고 또 거부권이 되면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여야가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우리 제의 요구한 것을 폐기시켜도 22대에 가서 또 다시 발의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정쟁화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되면서 정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만약에 폐기되더라도 22대에는 좀 제발 좀 협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최초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네네.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난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협상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네네. 서로의 선명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지방선거도 2년이나 남았으니까 올해는 좀 그거를 앉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하고 또 달라는 만큼 달라고 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태원법처럼 좀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좀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도 길고요. 곳곳으로 사고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동호대교 부근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올림픽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권에서만 30km 막힙니다. 남사 진위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던데요.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9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2.8% 물가 상승률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근처 마트 가보니까 좀 라면값 좀 내려간 것 같고 하던데 네.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된 게 어떤 제품에 영향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전체 물가 상승률 2.9%에 못 미치는 분야들을 살펴보면 일단 공업 제품이 눈에 띕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고요. 티셔츠가 10.4% 뛰긴 했지만 유산균에서 13.1% 하락을 했고 김치, 라면 가격도 내렸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 올랐고요. 외식 가격은 3.0%, 보험 서비스료는 15.1% 올랐는데 반면에 승용차, 임차료, 관람시설 이용료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과 석유류 이걸 이제 제외하는 것을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이걸 제외하고 보면 이제 1년 전보다 2.2% 증가율 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가장 관심 갖는 것들이요, 품목들이 뭐 농산물, 수산물, 뭐 과일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과일 값은 아직 그렇게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5% 더 조금 더 높이 상승을 했는데요.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물가를 0.77%포인트 끌어올렸는데요. 배 가격이 102.9%가 올랐어요. 배가요? 네,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한 개씩 낱개로 이렇게 파는군요. 네, 그리고 사과 80.8% 올랐고요. 토마토 39.0%, 오징어 14.9%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내린 것도 있었는데 망고 24.6% 내렸고요. 마늘, 바나나, 고등어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망고랑 바나나 좀 사야겠습니다. 기상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과일값은 계속 강세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망고, 바나나 좀 내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과일 가격 강세 지속되는 현상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네, 가격 상승 원인 중에 저장량이 줄고 있는 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는 전국 농협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그리고 유통업체 이쪽에서 보관 중인 저장량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만 9천 톤입니다. 이게 비축한 게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1년 전에 저장량 15만 톤의 72.7% 정도. 그러니까 저장량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있긴 있지만 미치진 못하네요. 그렇죠, 꽤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출하가 돼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8월 햇과일 나오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농식품 비상수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뭔가 대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걸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참외 납품 단가를 상자당 2만 원 지원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과의 수요를 다른 과일로라도 대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의 11개 과일 5만 톤을 직수입 할인해서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 가졌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진단 어땠을까? 뭐 물가 상승률 둔화 정도가 예상을 좀 넘어섰을지 아니면 뭐 예상한 대로일지 궁금하네요. 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4월 물가 상승률 둔화 정도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5월 경제 전망 때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칠 영향 면밀히 점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송훈님.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데 실생활에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어디에 지원하는지 점점점 주시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곧바로 이루어지더라도 이 현장까지 오는 데는 좀 시차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좀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나섰습니다. 물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일지요? 네, 성태훈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으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동 상황도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고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으로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2%대로 물가 안정이 유지되고 국민이 물가 안정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은 SM 관련 소식이네요.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 이것을 두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음원 1인 SM 그리고 유통 플랫폼 1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 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아주 유력 사업자이기도 하고 또 국내 플랫폼 카카오하면은 뭐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SM은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또 강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네요. 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같은 대중 가수들 디지털 음원을 기획 제작을 하고 있고 타사 음원을 또 함께 유통을 하면서 플랫폼 멜론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SM은 NCT, 에스파 이런 소속 가수들 디지털 음원을 기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를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점유율이 확 오르게 되는데 이제 기업 결합을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원 기획 제작 시장에서는 이제 13.25% 그리고 음원 유통 시장에서는 43.02%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는 43.6%까지 점유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뭐 음원 기획 제작, 뭐 유통, 플랫폼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점유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거대한 뭔가가 탄생하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해서 제작, 유통, 플랫폼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가치 사슬을 형성을 할 때 수직 계열화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SM 인수까지 더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음원 기획, 제작 이쪽 분야까지 강화되면서 이 수직 계열화가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현상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려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소비자 피해로 이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한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달려 있나요? 네, 양사가 결합을 한 이후에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이제 멜론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의 음원 공급을 요청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멜론 뭐 차트에 이제 끼고 할 때 진입할 때 그 진입 장벽을 막 높인다든지 일부러 뭐 지연시키다든지 이런 것들 거절한다든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카카오는 또 멜론 말고도요. 기본적으로 음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관한 시정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때려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요지인데요. 이 기구는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들이 있습니다.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것을 통해서 자사의 음원을 더 우대하는지 이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3년간의 시정 조치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다만 경쟁 제한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게 돼서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시정 조치의 취소 변경을 공정거래위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조건들의 조치가 좀 이례적인 사안인 건가요? 공정위 관계자들 설명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조치 이행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 이 점도 공정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요. 아동과 청소년의 체격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국 초등학생 7살부터 11살 만 기준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각각 4.3cm, 2.8cm 이렇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성장 고점기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최대화되는 이 고점기가 10년 전에 비해서 남녀 모두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장 고점기라는 게 있군요. 저는 겪어보지 못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번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만 7세부터 19세 아동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자 571명, 여자 547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인체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3차원 스캐너를 활용을 했고요. 키, 몸무게, 다리, 팔 길이, 허리 둘레 등의 31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7차 조사인데 지난 6차 조사가 2011년, 2013년 이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해서 체격 변화를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아까 평균 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어요? 초등학교 연령 7살부터 11살의 경우는 직전 조사보다 남자 4.3cm, 여자 2.8cm가 평균 키상으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 14살까지의 중학교 연령에서는 평균 키 남자 7.4cm, 여자 3.3cm 더 커졌고요. 15살부터 17살까지의 고등학교 연령에서는 남자 2.2cm, 여자 1.9cm가 더 커졌습니다. 중학교 때 남자가 7.4까지 평균이 확 커지네요. 성장이 최대치에 달하는 그 성장 고점기 이게 좀 빨라졌어요? 네, 10년 전에 비하면 남자는 16살, 17살이었던 것이 이제 14살, 15살이면 성장 고점기가 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자는 예전에는 15살, 16살 정도였는데 이제는 13 내지 14세. 그러니까 양성 다 성장 속도가 2년쯤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라졌기도 하고 크는 것도 더 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점이 오니까 이제 다 합치면은 그만큼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8, 19세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이쪽 연령대의 키를 비교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남자는 1.3cm, 여자는 1.4cm가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은 예전보다 키가 많이 커졌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다 자란 사람의 키를 대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 조금 더 크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키가 빨리 자라되 뭐 성장이 멈출 때쯤에는 크게 자라진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격이 발표됐기 때문에 몸무게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몸무게 변화는 어때요? 네, 초등학교 연령대 평균 몸무게는 남자 3.0kg 그리고 여자는 1.1kg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중학교 연령대에서는 남자 5.1kg, 여자 1.3kg 증가를 했고요. 고등학교 연령에서는 남자 4.4kg, 여자 2.8kg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만도를 의미하는 평균 체질량 지수 BMI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6차 조사 대비해서 20.7에서 21.4로 여자는 19.8에서 2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 대비 체중도 조금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평균값은 남녀 모두가 표준 체중인데 하지만 남자 18세, 19세를 보니까 평균 23.6%가 표준 체중을 넘긴 뭐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 중도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판정을 받은 비율을 성별로 대비를 해보니까 전 연령대 기준으로 남자는 20.7%, 여자는 14.3%로 남자의 비만도가 여자에 비해 높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표순일님 고3 아들 182cm인데 어릴 때부터 고기 많이 먹였어요.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기, 뭐 우유 끊임없이 먹어도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말고도 또 다른 항목도 측정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체형상의 변화 뭐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키에서 허리 높이가 차지하는 허리 높이 비율도 측정이 됐는데요. 네. 중학교 연령의 경우는 평균 허리 높이 비율이 남녀 각각 다 6차 조사에 비해서 3.1%, 2.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측정을 해보면 이제 바닥면에서 사타구니까지 산 높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비율도 남녀 각각 0.5%, 0.9%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비해서 상체 비율이 더 길어졌다. 허리가 더 길어졌다.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왜 그럴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허리가 긴 별명이 요롱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입니다.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딱따구리 얘기네요. 지난 주말에 과학자와 작가 또 시민들이 딱따구리 보전회 창립 포럼을 열었어요. 예, 이 창립 포럼을 연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예. 바로 우리 숲에 딱따구리가 살아요라는 주제로 이제 열었는데 네네. 왜 하필이면 딱따구리냐? 그러게요. 왜 하필이 딱따구리일까요? 왜냐하면 딱따구리가 숲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좀 보전하려고 하는 취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딱따구리 보전의 창립 포럼을 열었습니다. 딱따구리 하면 뭐 개그맨 김경식 씨가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 특이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딱따구리 어떤 새입니까? 딱따구리라고 하면 딱따구리 목에 딱따구리가의 새를 말하는데요. 한 240종 정도 전 세계에 있어요. 종이 그렇게나 많아요? 보통 딱따구리라고 불리는 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톡톡톡톡 망치질을 해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구멍을 내서 이제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에 산책하다 보면 가끔씩 나무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딱따구리가 만든 집이라고 고로쇠 보면 물 됩니다. 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딱따구리 있죠.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왠지 뭐 딱따구리 하면 뭐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하는 좀 귀한 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숲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네네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지인이 바로 여의도공원에서 딱따구리가 이 망치질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KBS 보여주더라고요. 앞에요? 예. 오, 네네. 그래서 의외로 공원이나 그 동네 야산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1월에 뭐 기사를 보니까 불광 근린공원에서 뭐 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아물새 딱따구리를 또 만났다고 한 기사가 저기 있더라고요. 불광천 근처예요. 예. 아물새 딱따구리는 상당히 좀 보기 힘든 건데요. 그래서 동네 뒷산이나 공원에 가셔가지고 잠깐 귀를 기울여 보면 통통통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딱따구리고요. 보통 비교적 잘 보이는 딱따구리가 오색 딱따구리. 근데 조금 보기 힘든 거가 아물새 딱따구리하고 까막 딱따구리인데요. 까막 딱따구리는 지금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 야생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큰악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악새. 이거는 1980년대에 이미 멸종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 통통통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딱따구리 있겠구나 감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제가 있죠. 딱따구리가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을 준다. 어떻게 그건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쉽게 이렇게 연관성이 떠오르지 않는데 딱따구리는 그 썩은 나무나 조금 연약한 나무를 쪼아서 벌레를 잡고 또 나무를 망치질 해가지고 또 구멍을 뚫어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나무 조각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 나무 조각은 흙의 양분이 되겠죠. 영양 성분이니까. 그러면서 토질이 좋아지면서 숲을 또 우거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면 강압성량이 늘어나고 온실가스는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 있는 나무는 그 태풍이 불면 바로 이렇게 또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이
저기 강압성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게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네네. 토질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잎이 다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조그만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늘져서요? 예, 근데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게 쇠약해져가지고 쓰러지게 되니까 이게 숲의 순환을 돕게 하는 작용을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그 접근 방법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딱따구리 그리고 또 뭐 바람과 비와 눈 이런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숲을 가꿔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래된 나무는 딱따구리를 통해서 쳐주고 네. 다시 또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감벌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꾼분들 네. 일부러 가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따구리가 그거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요. 딱따구리가 그렇게 집을 짓잖아요. 네. 이거는 딱따구리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새를 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무상 주택을 분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딱따구리가 그렇게 집을 짓고 어디를 가죠. 네. 그러면 뭐 하늘다람쥐나 뭐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또 그 집을 차지해요. 그러면 딱따구리가 뭐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동물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동물들이 이 난개발 때문에 힘겹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딱따구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일종의 사회복지사다. 국민주택 분양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딱따구리 정말 소중한 일꾼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앞서 그 우리 여기 KBS 앞에 여의도 공원에서도 네. 지인이 딱따구리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완전 도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도시에서도 많이 보인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딱따구리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딱따구리 특성이 뭐냐면요. 예. 오래된 나무를 두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딱딱한 나무는 아무래도 부리가 아프니까 두드릴 수 없겠죠. 뭐 네네. 소나무 같은 건 좋아하지 않고 좀 오래된 나무를 좋아하는데 네. 우리가 조금만 오래되면 나무를 막 감벌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좀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보통 우리 닭발치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가로수를 막 짧게 보기 흉하게 자르는데 네. 그렇게 하면 딱따구리가 좀 깃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또 어두운 밤에는 조명을 너무 밝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자제를 하면 좋고 네. 농약 살포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러면은 딱따구리가 더 많은 딱따구리가 도시에 와가지고 깃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종만 하더라도 240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따구리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멸종된 종도 있어요? 예, 많은 딱따구리가 멸종이 됐는데요. 보통 멸종된 딱따구리 중에 대다수는 큰 딱따구리예요. 큰 딱따구리. 예, 이렇게 날개를 펴면은 거의 1m 정도 되는 딱따구리여가지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딱따구리죠. 네네네.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가 이제 흰부리 딱따구리인데 얘네들은 1944년에 마지막 관찰이 됐는데 아직까지 멸종 위기종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멸종을 했다고 선언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딱따구리 이런 새들이 많이 멸종이 됐냐면은요. 1800년대 후반에 그 여성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거기에 깃털로 장식을 했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깃털 장식을 하잖아요. 네네. 딱따구리뿐만 아니라 뭐 백로 뭐 여러 가지 새들을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명품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흰부리 딱따구리처럼 멸종위기종 이 깃털 장식은 엄청 비싼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지금의 명품 취급을 받은 거죠. 희귀하니까. 예, 그래서 멸종위기종일수록 더 많이 잡고 더 빨리 멸종이 된 겁니다. 참 딱따구리가 멸종된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치장을 위해서 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뭐 자연스럽게 숲이 줄어들면 딱따구리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숲의 훼손, 뭐 이런 남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깃털 모자 장식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반대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뭐 그 미국의 유명한 오듀본 협회라고 지금도 이제 조류 협회로 유명한데 거기서 이 깃털 모자 장식을 하는 거는 이거 아주 잔인한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반대 운동을 벌여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전히 우리 도시화가 되면서 숲을 훼손하고 뭐 나무를 지나치게 감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골프장을 짓거나 뭐 케이블카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숲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참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숲을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숲을 만드는 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꼭 숲을 새로 가꿔야 되냐면 이미 온실가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배출을 했어요. 네.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하나는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기계적인 그러니까 뭐 직접 공기 포집 장치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기계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에너지가 들겠죠. 아무래도 기계를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생태계의 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숲처럼 혹은 딱따구리처럼 얘네들이 하는 그 작용을 기대 가지고 우리가 또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연에 기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숲조림에서 이해관계가 선진국하고 개도국 사이에서 엇갈려요. 왜냐하면 개도국 농민은 숲을 조금이라도 조금 바꿔가지고 경작지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 네네.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온실가스 흡수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면이 있죠. 논란도 있겠어요,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 논란이 커지는 게 이제 국제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감축 부문이 뭐냐면 국내 기업이 자기가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거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도국에서 숲 조림하는 거겠죠. 네네. 그거를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레드 플러스라는 해외에서 숲조림하는 게 좀 무분별하게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개도국의 한 농부가 네. 자기는 여기를 경작지로 써야 되는데 숲으로 보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선진국의 기업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농부한테 직접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부정부패가 있고 또 중간 단체가 또 개입하고 그러면서 정작 농부는 돈만 뺏기고 뭐 농사도 못 짓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해외 조림 사업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또 숲을 또 이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좀 원칙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숲을 새로 조림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숲을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정작 골프장을 짓는다면서 숲을 훼손하고 개도국에서는 농사 짓지 말라고 하면서 뭐 돈을 줄 테니까 농사 짓지 말아라. 네네. 한다는 건 사실 공평치 않죠. 그거는 딱따구리에게도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 자 하고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코너로서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그동안 상당히 많은 환경적인 지식들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해법들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청취자분들께 또 끝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시간에 같은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겸허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처럼 그 딱따구리는 왜 좋을까 이런 것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동안 참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자연을 지키는 새 딱따구리 이야기 오늘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오아시스의 송버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nna write a song so she can see. Give her all